가을비가 그친 오후, 원동리 어귀의 만석정미소 지붕 위로 젖은 참새떼가 내려앉았다. 5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함석지붕은 군데군데 노기스럽 붉은 얼룩을 남기고 있었고 정미소 벽에 걸린 나무 간판은 비바람에 씻겨 글씨가 반쯤 지워져 있었다. 그 아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마당에 쭈그려 앉아 낡은 벽 껍질을 쓸어 담고 있었다. 서국환 68배 그는 이 정미소의 두 번째 주인이었다. 우편함에는 낮에 배달된 봉투 한 장이 꽂혀 있었다. 등기우편이었다. 국환은 손을 털고 천천히 걸어가 봉투를 꺼냈다. 겉면에는 시청 도시계획과라는 발신처가 찍혀 있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봉투를 열었다. 종이를 펼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건물 철거, 예정 통지서라는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정미소가 서 있는 자리를 관통하는 새 도로가 놓인다는 내용이었다. 보상금 액수와 함께 6개월 안에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는 문구가 마지막 줄에 적혀 있었다. 국화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오랫동안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마당 한켠에 쌓인 쌀가마니들이 오후 햇살을 받아 누렇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버지 서만석이 이 자리에 정미소를 세운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마당은 단 하루도 비어있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세월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려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국화는 서울에 사는 아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4번 울리도록 받지 않던 전화기 너머에서 마침내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경계가 먼저 섞여 있었다. 민재가 고향집에 마지막으로 내려온 것이 벌써 2년 전 어머니 제사 때였다. 국화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정미소가 헐리게 생겼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가구 디자이너였다. 서울 강남의 한 인테리어 회사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었고 몇 해 전부터는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작업실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나무를 만지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가 평생을 매달려온 그 정미소만큼은 애써 외면해온 나무였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헐리다니요. 도로가 난다는구나. 시청에서 통지서가 왔다. 6개월 안에 자진 철거를 하라고. 민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미소가 사라진다는 사실보다 그 소식을 전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다. 평생 흔들림 없던 그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은 뒤 민재는 한참을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아내 윤지혜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아버님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정미소가 헐린데 도로 확장 때문에. 지혜는 잠시 남편의 표정을 살폈다. 결혼하고 10년. 그녀는 남편이 고향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굳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다. 정미소는 민재에게 그리움의 장소가 아니라 오래도록 벗어나고 싶었던 굴레였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려가 볼 거야? 가야지. 아버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실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민재의 마음 한구석에는 낯선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이나 안타까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안도감에 가까웠다. 평생 자신을 짓눌러온 그 낡은 건물이 이제 정말로 사라지는구나 하는. 그 밤, 민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의 냄새가 떠올랐다. 매캐한 겨 냄새, 기계 돌아가는 소리, 온몸에 들러붙던 뽀얀 쌀가루,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로
손님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겹쳐졌다. 어린 민재는 그 뒷모습이 부끄러웠다. 친구들이 느이 아버지 방앗간 집 아저씨라고 놀릴 때마다 그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지 못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원동리에서도 서울에서도 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두 부자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은 3대에 걸쳐 이어진 정미소의 마지막 6달을 여는 시작이었다. 국화는 그날 밤도 정미소 마당을 서성였다. 68년을 살아온 그의 삶에서 이 마당을 떠나 있던 시간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는 태어난 것도 자란 것도 아내를 처음 만난 것도 모두 이 마당 안에서였다. 젊은 시절 아버지 만석이 쌀가마니를 나르던 모습을 보며 자랐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자신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그때 그의 나이 32이었다. 사람들은 국환에게 왜 다른 일을 찾지 않느냐고 묻곤 했다. 정미소 일이라는 것이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갈아 넣어야 하는 고된 노동이었고 시대가 변하면서 대형 정미 공장들이 들어서자 동네 정미소는 하나둘 문을 닫아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국화는 자리를 지켰다. 그에게는 이 정미소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고 동시에 원동리 사람들의 삶과 얽혀있는 어떤 약속 같은 것이었다. 마당 한쪽에는 낡은 목재 저울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 만석이 쓰던 그 저울로 지금은 눈금이 다 닳아 잘 보이지 않았지만 국화는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저울 옆에 쭈그려 앉아 담배 한 대를 태워 물었다. 연기가 어둠 속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낮에 받은 통지서를 다시 떠올렸다. 철거라는 두 글자가 유난히 크게 다가왔다. 국화는 그것이 단순히 건물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흔적이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시간이 통째로 지워지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알고 있었다. 아들 민재에게 이 정미소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리움보다는 부끄러움, 자부심보다는 원망에 가까웠던 아들의 어린 시절을. 담배 연기가 다 사그라들 무렵 국화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만석아, 이제 어쩌면 좋겠냐. 그것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향한 물음이었다. 대답 없는 마당에는 풀벌레 소리만 낮게 깔렸다. 국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미소 안으로 들어갔다. 기계는 이미 멈춘 지 오래였지만 그는 습관처럼 벽에 걸린 스위치를 매만졌다. 그리고 창고 안쪽 오래된 쌀가마니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구석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 가마니들 중 하나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잠들어 있었다. 창고 문을 닫고 나서며 국화는 문득 옆집에 사는 박씨 할머니의 불 켜진 창을 바라보았다. 이 마을에서 그의 아버지 만석을 기억하는 이는 이제 박씨 할머니뿐이었다. 80이 넘은 그녀는 예순의 전 젊은 시절부터 이 마을에 살며 정미소가 세워지던 순간을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었다. 국화는 언젠가 그녀에게서 어렴풋이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정미소가 세워지던 그해 마을에 유난히 힘든 시절이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때는 어려서 자세히 묻지 못했고 어른이 되어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다시 묻지 않았다. 이제 와 생각하니 아버지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새삼 깨달아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구름이 거친 자리로 드문드문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6개월. 시청에서 정해준 그 시간이 그에게는 억겁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동시에 눈 깜짝할 사이처럼 짧게도 느껴졌다. 그 시간 안에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들이 내려오기 전에
이 마당에 쌓인 세월을 어떻게든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번에는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다. 방으로 돌아온 국화는 낡은 앨범을 꺼내 펼쳤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만석이 정미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어린 국환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빛바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국환은 손끝으로 그 글씨를 오래도록 쓸어보았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방 안가득 낡은 종이 냄새와 뒤섞이며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다. 민재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원동리에는 정미소가 만석 정미소 하나뿐이었다. 가을 거지가 끝나면 마을의 논에서 거두어들인 나락들이 저마다의 손수레에 실려 정미소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그 계절이면 국화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기계 앞을 떠나지 못했다. 방앗간 기계의 굉음과 뽀얗게 날리는 겨 먼지 속에서 그는 하루에도 수십 가마니의 별을 하얀 쌀로 바꾸어 냈다. 어린 민재에게 정미소는 놀이터이자 동시에 부끄러움의 근원이었다. 학교가 끝나면 그는 종종 친구들과 함께 정미소 앞을 지나쳐야 했다. 그때마다 몇몇 아이들은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웃었다. 야, 방앗간 집 아들 온다. 냄새난다. 냄새나. 민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뛰어 들어가곤 했다. 교복 소매에서 풍기는 겨 냄새를 지우려고 몰래 세제로 문질러 빤 적도 여러 번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넥타이를 매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싫었다. 그해 겨울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적어내라는 숙제가 있었다. 민재는 종이 위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건축가라고 적었다. 그날 저녁 국화는 아들이 써온 종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우리 민재가 큰 사람이 되겠구나. 하지만 민재는 그 말이 반갑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의 꿈에 손을 얹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크면 반드시 이 마을을, 이 냄새나는 정미소를 떠나겠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부모님 참관 수업이 있었다. 다른 아이들의 부모는 말끔한 옷차림으로 교실 뒤편에 앉았지만 국화는 그날도 정미소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허둥지둥 교실로 들어왔다. 소매 끝에는 채 털어내지 못한 겨 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수업이 끝난 뒤 그는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먼저 집으로 뛰어갔다. 그날 밤 국화는 아들의 방문 앞에 서서 오래도록 서성였다. 문을 두드리지도 그렇다고 돌아서지도 못한 채였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것도 같았고 동시에 알 수 없기도 했다. 그저 아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그 일이라는 사실만이 가슴 한켠에 무겁게 얹혔다. 세월이 흘러 민재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그는 더 이상 친구들 앞에서 정미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누군가 아버지의 직업을 물으면 그는 얼버무리듯 그냥 사업하시오라고 답하곤 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끔거렸지만 그는 애써 모른 척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미술학원을 다니며 건축과 진학을 준비했다. 국화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미소 일을 하나 더 늘렸다. 인근 마을의 방앗까지 도맡아 찧어주며 밤늦게까지 몸을 움직였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그런 아버지를 두고 저 양반은 자식 일이라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몰라라며 나무라곤 했다. 민재가 서울의 대학에 합격하던 날 국화는 마당에 있던 낡은 저울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고 한다. 훗날 이웃들이 전하기로는 그날 국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민재 본인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는 합격 통지서를 받자마자 짐을 꾸리기에 바빴고 원동리를 떠나는 버스에 오르며 창밖으로 멀어지는 정미소 지붕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차오른 감정은 해방감이었다. 마침내 그 냄새나는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순수한 안도감이었다. 버스가 마을 어귀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국화는 정미소 마당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백미러로 흘낏 보았을 뿐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20살이 되던 해 고향을 떠나던 마지막 풍경이었다. 돌이켜보면 민재의 기억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한 따뜻한 순간들도 분명 존재했다. 여름밤이면 국화는 일을 마치고 마당에 평상을 펴놓고 민재와 나란히 누워 별을 세곤 했다. 그럴 때면 그는 손끝이 거칠어질 만큼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미소를 세운 할아버지 만석의 젊은 시절 이야기. 마을 사람들과 얽힌 크고 작은 사연들이었다. 어린 민재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스르르 잠이 들곤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평상 위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국환의 일은 늘어만 갔고 민재는 사춘기를 지나며 아버지와의 대화 자체를 피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최 씨는 그런 부자 사이에서 늘 마음을 졸이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종종 민재를 앉혀놓고 조용히 타이르곤 했다. 내 아버지가 저러는 것도 다 너 잘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저 양반 자존심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그 고생을 하는 거란다. 하지만 사춘기의 민재에게 그런 말들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어머니의 그런 말이 아버지를 두둔하기 위한 변명처럼 느껴졌다. 한 번은 참다 못해 어머니에게 이렇게 쏘아붙인 적도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아? 나는 정말 창피해서 죽겠는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던 것을 민재는 훗날에도 오래도록 잊지 못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민재는 어렴풋이 자신이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둔 어느 날이었다. 정미소의 큰 기계 하나가 고장이 났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았고 하필 그 시기는 민재의 학원비와 겹쳐 집안 형편이 유난히 빠듯했다. 국화는 며칠 밤을 새워 손수 기계를 고쳐보려 애썼지만 끝내 실패했다. 결국 그는 오랫동안 타지 않던 낡은 트럭을 팔아 수리비와 학원비를 동시에 마련했다. 민재는 그 사실을 한참이 지난 뒤 우연히 어머니의 넋두리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 순간에도 그는 고맙다는 말보다 왜 하필 저런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먼저 앞섰다. 아버지의 헌신은 늘 그런 식으로 말없이 그러나 무겁게 그의 삶 위에 얹혀 있었다. 훗날 나이가 들어서야 민재는 어렴풋이 깨닫게 된다. 그때 자신이 느꼈던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아버지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어린 마음의 오해였음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아직 먼 훗날의 일이었다. 20살의 민재에게 정미소는 오로지 벗어나야 할 굴레였을 뿐 그 안에 담긴 헌신과 사랑의 무게를 헤아릴 여유는 없었다. 서울살이가 시작된 후 민재는 방학이 되어도 좀처럼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핑계 삼기도 했고 설계 공모전 준비를 이유로 삼기도 했다. 전화 통화도 짧게 용건만 간단히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다. 국화는 그런 아들에게 서운함을 내비치지 않으려 애썼다. 대신 명절이 되면 손수 농사지은 참깨며 들기름을 바리바리 싸서 택배로 올려보냈다. 상자 안에는 늘 짧은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몸 상하지 않게 해라. 그것이 국환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부였다. 민재는 그 상자들을 받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지만 그 무거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 시절의 자신을 서둘러 지나쳐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렇게 원동리와 서울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더 크게 두 부자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갔다. 대학 시절 민재는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보태며 서울 생활에 적응해 갔다. 가끔 동기들이 고향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법을 익혀갔다. 정미소 집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낸 채 그는 그렇게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밤늦게 혼자 자취방에 누워있을 때면 문득 원동리의 밤 공기와 겨 냄새가 그리워지는 순간도 있었다. 그는 그런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애써 고개를 저으며 잠을 청했다. 토요일 아침, 민재는 아내 지혜와 함께 차를 몰아 원동리로 향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2시간 남짓 달리자 창밖 풍경이 서서히 논밭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25년 만에 다시 보는 고향길이었지만 신기하게도 굽이굽이 이어지는 국도의 곡선까지도 낯설지 않았다. 몸이 기억하는 길이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낯익은 느티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로 예전에는 없던 커다란 공사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원동 신촌간 도로 확장공사 예정 구간이라는 글씨가 붉은 테두리 안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민재는 차를 세우고 잠시 그 안내판을 바라보았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가 정미소 있는 쪽이야? 응. 저 안내판 뒤로 쭉 들어가면 나와. 정미소 마당에 들어서자 국환이 마당 한켠에서 낡은 자전거를 손질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등이 기억보다 훨씬 굽어 있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고 손등에는 굵은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민재는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셨어요, 아버지. 국환은 몸을 일으키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잠깐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가 이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고생했다. 먼 길 오느라. 인사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혜가 다가와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네자 국환의 표정이 그제야 조금 풀렸다. 아가, 밥은 먹었니? 얼른 들어가자. 점심상을 물린 후 민재는 마당으로 나가 정미소 건물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낡은 기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멈춰 있었다.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고 어릴 적 뛰어놀던 마당의 흙바닥은 이제 잡초가 듬성듬성 자라 있었다. 그는 문득 이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도리어 자신에게서 멀어진 어떤 풍경처럼 보였다. 저녁이 되어 국환과 민재는 마당의 평상에 마주 앉았다. 지혜는 눈치껏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다. 국환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보상금은 시세보다는 낮게 쳐준다더라. 어차피 요즘은 정리 일도 없고 이참에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민재는 그 말에 어딘가 안도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순순히 정리에 동의한다면 이 모든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낡은 건물 붙들고 계실 필요 없잖아요. 보상금 받으시고 서울 근처로 올라오세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뱉는 순간 민재는 스스로도 놀랐다.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과 이참에 정미소라는 오랜 짐을
완전히 떨쳐내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화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 어두워지는 마당을 응시했다. 그래, 그래야겠지. 목소리에는 체념 같기도 망설임 같기도 한 복잡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그 미묘한 떨림을 눈치채지 못한 채 오랜만에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날 밤 국화는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다시 창고로 향했다. 낮에는 차마 아들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었다. 이 정미소를 정리한다는 것이 단순히 낡은 건물 하나를 허무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무언가를 꺼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창고 안, 오래된 쌀가마니들이 쌓인 구석에서 국화는 낡은 손전등을 켰다. 먼지 쌓인 가마니들 사이로 유독 색이 바랜 가마니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만석이 생전에 유난히 아끼며 손대지 못하게 했던 가마니였다. 국화는 그 가마니 앞에 오래도록 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의 손끝이 가마니에 접힌 자락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오랜만에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다. 어릴 적 친구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나고 없었지만 정미소 옆집에 사는 박씨 할머니만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83세 그녀는 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다가 민재를 보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요? 민재 아니요? 얼마만이요? 아주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나야 늙어가는 게 일이지 뭐. 근데 니네 아버지 요즘 얼굴이 영 안 좋어. 통지서인가 뭔가 받고 나서부터 통잠도 못 자는 것 같더구먼. 민재는 그 말에 마음이 살짝 무거워졌지만 애써 대수롭지 않은 척 대답했다. 이참에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도 같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저 힘든 일을 붙들고 계시겠어요. 박씨 할머니는 콩을 고르던 손을 멈추고 민재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딘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민재야,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디 저 정미소가 그냥 밥벌이 하던 데가 아니여. 네 할아버지 만석이 저 자리에 정미소를 세울 때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가 알기나 하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박씨 할머니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듯 시선을 돌렸다. 그건 네 아버지한테 직접 들어라. 내가 함부로 꺼낼 얘기는 아닌 것 같구먼. 민재는 더 캐물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화제를 돌려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알 수 없는 찜찜함을 아는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걸어오는 내내 할머니의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저 낡은 건물 하나를 정리하는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이 일이 어쩌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훨씬 더 깊은 사연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예감이 어렴풋이 스치고 지나갔다. 정미소로 돌아온 민재는 아버지가 창고에서 나오는 모습을 마주쳤다. 국환의 손에는 낡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옷자락에는 먼지가 뽀얗게 묻어 있었다. 무언가를 찾다 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아버지, 창고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국환은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그냥 오래된 물건들 좀 정리하려고. 그 대답이 어딘가 석연치 않게 느껴졌지만 민재는 더 캐묻지 않았다. 다만 그날 오후 내내 아버지의 표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그늘이 스치는 것을 그는 몇 번이고 느꼈다. 저녁 무렵 지혜는 마당에 나와 낡은 사진첩을 뒤적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것이었다. 그녀는 흑백 사진 한 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민재를 불렀다. 여기 이 사진 좀 봐봐. 아버님 젊으셨을 때인 것 같은데 뒤에 서 있는 이 어른은 누구실까? 민재가 사진을 받아 들여다보니
젊은 시절의 아버지 옆으로 다부진 체격의 노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가 바로 할아버지 만석이었다. 사진 속 만석의 눈빛에는 어딘가 형언할 수 없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민재는 문득 자신이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린 시절 몇 번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단편적인 이야기들 외에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이 자리에 정미소를 세웠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여쭤본 적 있어? 지혜의 물음에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별로. 어릴 땐 관심도 없었고, 커서는 물어볼 기회가 없었어. 그 말을 뱉으며 민재는 스스로도 조금 서글퍼졌다. 자신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두 세대의 삶을 그는 너무 오랫동안 외면하며 살아온 것이었다. 사진첩을 덮으며 그는 다짐했다. 이번 기회에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봐야겠다고. 하지만 그 다짐이 채 실행에 옮겨지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오랜만에 어린 시절 쓰던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벽지도 가구 배치도 예전 그대로였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공책과 만화책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문득 이 방이 자신이 떠난 후에도 아버지에 의해 고스란히 지켜져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그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월요일 오전 낯선 승합차 한 대가 정미소 마당으로 들어섰다. 시청에서 파견한 철거업체 직원 2명이었다. 그들은 줄자와 서류철을 들고 건물 곳곳을 오가며 치수를 재고 사진을 찍었다. 국화는 마당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 있었다. 어르신, 안쪽 창고도 좀 확인해야 하는데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직원의 요청에 국화는 잠시 머뭇거렸다. 창고는 그가 평생 손대지 못하게 지켜온 공간이었다. 아버지 만석이 생전에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다. 그는 마지못해 열쇠를 꺼내 창고 문을 열었다. 직원들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 낡은 쌀가마니들과 오래된 농기구들을 대충 훑어보고는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은 철거 전에 다 옮기셔야 해요. 저희는 건물만 철거하는 거라서요. 그 말을 들은 국환의 얼굴에 옅은 그늘이 스쳤다. 옆에서 지켜보던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이 안에 있는 물건들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라 그냥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국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창고 안쪽 깊숙한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색이 바랜 쌀가마니 하나가 다른 것들과 조금 다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들 만큼 미세한 차이였지만 국환의 시선은 유독 그 가마니에 오래 머물렀다. 철거업체 직원들이 돌아간 후 국환과 민재는 창고 안에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농기구들, 빛바랜 장부들, 부서진 저울추들이 상자 속으로 하나둘 옮겨졌다. 민재는 아버지가 유난히 신중하게 마치 무언가를 조심스레 다루듯 물건들을 살피는 모습을 눈치챘다. 아버지, 뭐 특별히 찾으시는 거라도 있어요? 아니다. 그냥 오래된 것들이라 조심스러워서 그렇지. 국환의 대답은 어딘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재는 그 흔들림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다시 상자 정리에 집중했다. 그러던 중 그는 구석에 쌓인 쌀가마니 더미 앞에 멈춰 섰다. 이 가마니들은 이제 다 낡아서 못 쓸 것 같은데 그냥 버려도 되죠? 그 말에 국환이 급히 돌아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 돼, 그건 그냥 두어라. 평소 좀처럼 언성을 높이지 않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민재는 순간 당황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국화는 스스로도 놀란 듯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저것들은 내가 따로 정리할 테니 너는 다른 것들 좀 받아오. 민재는 아버지의 태도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의문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저녁상을 마주했다. 식사 중 민재가 조심스레 화제를 꺼냈다. 아버지, 박씨 할머니가 그러시던데 할아버지가 정미소 세우실 때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국환의 숟가락질이 순간 멈췄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밥그릇만 내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때가 되면 다 얘기해주마. 아직은 아니다. 그 대답을 끝으로 국환은 다시 식사에 집중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민재는 더 이상 캐묻지 못한 채 어딘가 답답한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다. 창밖에는 별빛 하나 없이 캄캄한 어둠만이 정미소 마당을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 누운 지혜가 그의 뒤척임을 느끼고 나직이 물었다. 무슨 생각해? 아까 저녁 때 아버님 표정이 심상치 않으시던데. 모르겠어.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은데 뭔지 감이 안 잡혀. 창고에 쌀 가마니 하나를 못 만지게 하시더라고. 평소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지혜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당신, 아버님이랑 진지하게 얘기 나눠본 적 있어? 정말로? 민재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그는 성인이 된 이후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명절 때 얼굴을 마주해도 늘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전부였고 조금이라도 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그는 서둘러 화제를 돌리곤 했다. 그것이 아버지와의 거리를 지키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없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여쭤봐. 정미소가 없어지기 전에 아버님이 왜 그렇게까지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셨는지. 지혜의 말에 민재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그가 알던 아버지는 늘 말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흔들리던 그 눈빛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모습이었다. 어쩌면 자신이 알던 아버지의 모습이 실은 아버지의 전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한편 국화는 그 시각 홀로 정미소 마당에 나와 있었다. 그는 창고 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잠긴 문고리를 만지작거렸다. 아들에게 진실을 밝힐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아들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는 쉽게 가늠할 수 없었다. 그는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향한 다짐이자 동시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유해의 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국화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그는 부엌으로 나가 오랜만에 손수 아침상을 차렸다. 된장국을 끓이고 텃밭에서 딴 상추와 고추를 씻어 상에 올렸다. 민재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서자 국환이 먼저 말을 건넸다.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구나. 밥 먹고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어디를요? 면사무소에. 정미소 관련해서 서류 좀 뗄 게 있어서. 두 사람은 아침을 먹은 후 함께 차를 몰아 면사무소로 향했다. 가는 길
국화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드문드문 예시하기를 꺼냈다. 예전에는 이 길이 비포장도로였다는 것. 어릴 적 이 길을 따라 걸어서 초등학교에 다녔다는 것 같은 소소한 기억들이었다. 민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평소라면 좀처럼 먼저 말을 꺼내지 않던 아버지가 오늘따라 유독 말수가 많았다. 면사무소에서 서류를 떼는 동안 두 사람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도로 확장 공사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이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이었다. 일부 주민들은 도로가 뚫리면 마을 접근성이 좋아진다며 반겼지만 오래된 상가와 주택을 지켜온 이들은 조용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이렇다 할 조직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면사무소를 나서며 국환이 나직이 말했다. 이 동네에서 50년 넘게 산 사람이 나 말고도 여럿인데 다들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 같더구나. 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다. 민재는 그 말에서 어제와는 조금 다른 결을 느꼈다. 순순히 보상금을 받고 정리하겠다던 아버지의 태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균열의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후 국화는 서류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며 나직이 말했다. 이 서류들도 다 때가 되면 쓰일 때가 있겠지.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자꾸나. 민재는 그 말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처음에 체념 대신 이제는 무언가를 지켜보려는 신중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며칠 후 국화는 몸살을 앓아 하루 종일 자리에 누워 있었다. 지혜가 죽을 끓여 방으로 들여보내고 민재는 홀로 참고 정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는 아버지가 유독 손대지 못하게 했던 그 색바랜 쌀가마니 앞에 섰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이번 기회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가 몸이 편치 않은 지금이 어쩌면 그 비밀을 조심스레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지도 몰랐다. 가마니를 조심스레 들어보니 생각보다 묵직했다. 안에는 삭은 볏짚 사이로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다. 민재는 조심스레 가마니의 매듭을 풀었다. 짚이 부스스 떨어져 나오는 사이로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낡은 공책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다. 표지에는 붓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있었다. 서만석 일기. 민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기름종이를 벗기고 공책을 펼쳤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새로 쓰기 한자 섞인 필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계산해보니 지금으로부터 70년도 더 전 할아버지 만석이 30을 간 넘겼을 무렵이었다. 민재는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레 지혜를 불렀다. 이것 좀 봐. 할아버지 일기장인 것 같아. 창고 가만히 속에 숨겨져 있었어. 지혜도 놀란 얼굴로 공책을 함께 들여다보았다. 오래된 필체라 읽기가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 올해는 유난히 흉년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끼니를 거르는 집이 태반이다. 나 하나 배부르자고 방아를 찌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민재는 그 문장을 읽으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할아버지에 대해 그가 알던 것이라고는 정미소를 세운 사람이라는 단편적인 사실뿐이었다. 하지만 이 일기장 속에는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고뇌와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국환이 힘겹게 걸어 들어왔다. 몸살로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은 민재의 손에 들린 공책을 향해 있었다.
그건 어디서 찾았느냐.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다. 창고에서요. 아버지가 못 만지게 하신 가만히 안에 있었어요. 죄송해요. 허락도 없이. 국화는 천천히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언젠가는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뿐이야.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왜 이런 걸 남기신 거예요? 국화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아들의 눈을 마주 보았다. 앉아라. 오늘은 다 얘기해주마. 내 할아버지가 이 정미소를 왜 세웠는지,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견뎌야 했는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방 안에 둘러앉았다. 창밖으로 어스름이 내려앉는 동안 국화는 오랫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역사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화는 다시 한번 일기장의 첫 장을 펼쳐 아들에게 내밀었다. 그가 손끝으로 짚어가며 천천히 읽어 내려간 부분은 흉년이 들었던 그의 겨울에 관한 기록이었다. 쌀 한 톨이 사람의 목숨과 같던 시절이었다. 지금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거다. 논이 갈라지고 봄에 씨를 뿌려도 여름 가뭄에 다 타죽던 시절이었으니까. 내 할아버지가 그 시절에 방앗간을 세우겠다고 나섰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다더구나. 민재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다. 그가 알던 상식으로는 흉년에 방앗간을 세운다는 것은 오히려 사치스러운 일처럼 느껴졌다. 흉년인데 왜 방앗간을 세우신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든 시기 아니었어요? 국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게 바로 이 일기장에 적힌 이야기다. 내 할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나도 이 공책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서 나는 그 양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켰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지. 민재는 침을 삼키며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지혜 역시 숨을 죽인 채 시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창밖에서는 늦여름 매미 울음소리가 낮게 이어지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이야기를 불러내는 배경처럼 방 안가득 스며들고 있었다. 국화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 마침내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다소 떨렸지만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마치 오랫동안 홀로 간직해온 짐을 이제야 내려놓는 사람처럼 그는 한 마디 한 마디를 신중하게 골라가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이 일기장을 처음 본 건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쯤 지났을 때였다. 창고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저 가만히 속에서 발견했지. 처음엔 그냥 낡은 장부인 줄 알았다. 그런데 펼쳐보니 이건 장부가 아니라 그 양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이었어. 국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읽는 내내 손이 떨렸다. 내가 알던 아버지와 이 공책 속의 아버지가 너무 달라서 평생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양반이었는데 이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속마음이 빼곡히 적혀 있더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이 일기장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다. 심지어 내 어머니한테도.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이걸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보여주고 싶었다. 민재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무겁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의 침묵 속에 이토록 오래 간직해온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새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는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다. 방 안에는 오직 국환의 낮은 목소리와 창밖 매미 소리만이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지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다. 세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며 찻잔을 감쌌다. 국환은 찻잔의 온기를 손끝으로 느끼며 다시 일기장의 다음 장을 넘겼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 만석이 방앗간을 짓기로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이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어떤 날은 단 몇 줄뿐이었고 어떤 날은 몇 페이지에 걸쳐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이 뒷부분부터가 진짜 이야기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의 시작이지. 국화는 공책을 덮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짓눌러왔던 무게가 서서히 걷히는 듯한 기색이 감돌았다.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내가 내 할아버지에게서 직접 들은 것과 이 일기장에 적힌 것을 합쳐서 전하는 것이다. 부디 끝까지 들어다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정미소를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조급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뿌리에 대한 갈증과도 같은 감정이 조용히 차오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세 사람은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 자세를 고쳐 앉았다. 지혜는 노트를 꺼내 국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받아 적기 시작했다. 아버님 말씀, 제가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도 들려줄 수 있게요. 국환은 그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나 혼자 알고 있다가 사라지면 그것만큼 아까운 일도 없을 테니. 그렇게 그날 밤은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한 가족의 역사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조용한 의식이 되어가고 있었다. 70여 년 전 원동리는 전국을 휩쓴 극심한 흉작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그해 봄, 가뭄이 유례없이 길게 이어졌고 여름에는 때늦은 폭우가 겨우 여물어가던 별을 절반 넘게 쓸어갔다. 가을 거지가 끝난 마을 곳간에는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나락만이 남았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끼니를 거르는 집이 하나둘 늘어갔고 어린아이들이 배고픔에 우는 소리가 밤마다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다. 그해 겨울 29살의 만석은 마을 이장의 부탁으로 인근 도시의 나락 몇 가마니를 팔러 갔다가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도시의 정미소들이 시골에서 헐값에 사들인 나락을 기계로 찧어 몇 배의 값으로 되파는 것이었다. 정작 나락을 지어낸 농민들은 정미값을 감당하지 못해 애써 지은 곡식의 절반 가까이를 방아싹스로 떼어주고 있었다. 만석은 그 광경을 보며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대로는 안 되겠소. 우리 마을에도 방앗간이 있어야겠소. 사람들이 도시까지 나가서 나락을 뜯기고 오지 않도록. 아내는 그 말에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다. 흉년으로 온 집안 살림이 바닥을 드러낸 마당에 방앗간을 세우겠다는 것은 무모하다 못해 어리석은 계획처럼 들렸다. 하지만 만석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가진 논서 마지기 중 2마지기를 팔아 방아 기계를 들이는 자금을 마련했다. 남은 한 마지기로 온 가족이 이듬해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야말로 벼랑 끝의 선택이었다. 일기장에는 그 시절의 고뇌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논을 팔았다. 아내는 울었다. 자식들 먹일 쌀도 부족한데 무슨 정신으로 이런 일을 벌이느냐고 했다. 나도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애써 지은 곡식을 남에게 뜯기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방앗간을 짓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기계를 들여오는 데만 꼬박 반년이 걸렸고 그마저도 중고로 들여온 낡은 기계라
장고장이 끊이지 않았다. 만석은 밤새 기계를 손보며 스스로 정미 기술을 익혀나갔다. 처음에는 쌀알이 부서지기 일쑤였고 벼가 제대로 벗겨지지 않아 낭패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며 조금씩 기술을 완성해 갔다. 이듬해 봄, 마침내 만석정미소가 문을 열었다. 개업 첫날, 만석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 정미소는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방아싹을 나중에 받겠습니다.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갚아도 되고 정 어려우면 안 받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이 마을에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나락 한 톨이라도 나눠 가지자는 것을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만석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그는 형편이 어려운 집의 방아싹을 몇 번이고 탕감해 주었고 때로는 자신의 곳간에 남은 쌀을 몰래 이웃집 마루에 놓아두기도 했다. 그런 그의 선행은 오래도록 소문나지 않았다. 그는 생색을 내는 법이 없었고 누군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러 오면 오히려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피했다. 일기장의 한 페이지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다. 오늘 뒷집 노인이 고맙다는 말을 하러 왔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했다. 사실이 그렇다. 나는 그저 저울을 정직하게 놓았을 뿐이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민재는 그 대목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가 알던 할아버지는 그저 오래된 흑백 사진 속의 낯선 얼굴이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일기장 속에서 만석은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사람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아들 국환에게 다시 손자 민재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다. 비록 그 사이의 세월 동안 그 뜻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한 채 오해와 거리로 덮여 있었을 뿐이었다. 국환은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다시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방앗간이 문을 연 지 3년째 되던 해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올해는 풍년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곳간에 쌀을 가득 채웠다. 그동안 밀렸던 방아싹을 갚겠다며 사람들이 줄을 섰다. 나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한 삭고 손에 쥐어주었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눈물이 났다. 국화는 그 대목을 읽으며 잠시 목이 메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내 할아버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과 신뢰를 쌓아갔다. 정미소는 단순히 쌀을 찌는 곳이 아니었어.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자리였고 신용이 오가는 자리였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정미소는 은행이자 마을회관이었던 셈이다.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그 낡은 건물의 무게를 처음으로 온전히 실감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되뇌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네요. 국화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그의 손길에는 원망보다는 이해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몰랐던 게 당연하다. 나도 내 나이 땐 몰랐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말로 설명한다고 다 전해지는 게 아니더구나.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깨달아야 비로소 마음에 와닿는 법이지.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요함이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방 안의 백열등 불빛만이 세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지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님, 그럼 할아버님은 그 뒤로도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셨던 거예요? 국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기장을 넘겼다. 그랬지. 하지만 그 양반의 삶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다. 정미소를 운영하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어.
화재가 나서 창고가 반쯤 타버린 적도 있었고, 흉년이 거듭되어 방아싹을 아예 받지 못한 해도 있었지. 그럴 때마다 내 할아버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버텨냈다. 이 일기장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 그는 몇 장을 더 넘기며 화재가 났던 해의 기록을 아들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 창고가 다 타버렸다. 올해 거둔 나락의 절반을 잃었다. 사람들은 이제 정미소 문을 닫을 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몫이라 믿기 때문이다. 민재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새겨 읽었다. 그는 문득 아버지 국환이 평생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나 미련이 아니라 대를 이어 지켜온 어떤 약속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국환은 마지막으로 일기장의 한 대목을 손끝으로 짚었다. 만석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남긴 것으로 보이는 짧은 글이었다. 국환아, 언젠가 내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부디 이 저울의 무게를 억지로 짊어지지는 말아라. 다만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국환은 그 문장을 읽으며 목이 메었다.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나더러 이 정미소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셨더구나. 그런데도 나는 평생 이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건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어. 그냥 이 자리가 좋았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삶이 나쁘지 않았어. 민재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오랫동안 오해해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가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 붙잡혀 있다고만 생각했지. 아버지 스스로 이 삶을 선택하고 사랑했을 가능성은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일기장의 이야기가 할아버지 만석의 대목을 지나 아버지 국환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갈 즈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방 안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상자를 여니 그 안에는 빛바랜 스케치북 몇 권과 물감이 말라붙은 팔레트, 그리고 손때 묻은 붓 몇 자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 민재는 낯선 물건들을 보며 물었다. 국환은 오래도록 그 상자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스케치북 하나를 펼쳤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그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풍경화와 인물 스케치들이 가득했다. 놀랍게도 그림 실력은 예사롭지 않았다. 섬세한 명암과 균형 잡힌 구도가 오랜 훈련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다. 국환의 고백에 민재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가 알던 아버지는 평생 정미소 일에만 몰두해온 사람이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가 상상해본 적조차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나더러 재능이 있다고 하셨다. 서울에 있는 미술대학에 원서를 넣어보라고 권하기까지 하셨지. 나도 그 시절엔 꿈이 있었다. 언젠가 이 좁은 마을을 벗어나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꿈. 그는 스케치북을 천천히 넘기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고3 겨울, 내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과로가 겹친 탓이었지.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무리한 노동을 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정미소 일은 누군가 대신해야 했고 그 자리에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민재는 숨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국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사겨온 회한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해 겨울 미술대학 원서를 내지 않았다. 대신 정미소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잠깐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회복하시면 다시 붓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미소 일은 손에서 떠나지 않았고
붓은 점점 멀어져 갔다. 일기장에는 그 시절 국환이 직접 적어놓은 짧은 기록도 섞여 있었다. 만석의 필체와는 다른 젊은 국환의 서투른 글씨였다. 오늘도 화판을 펴지 못했다.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 언젠가는 다시 그릴 수 있겠지. 언젠가는 그 짧은 문장 뒤로 비슷한 구절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 언젠가는 이라는 말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세월과 함께 그의 삶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어느 순간부터는 붓을 잡는 것조차 낯설어지더구나.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쌀가루 냄새가 몸에 배면서 나는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아니라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민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자신이 건축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지었던 그 흐뭇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 미소 뒤에 이토록 깊은 그리움과 체념이 숨어 있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아버지, 그럼 저 건축과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아버지 마음은 국화는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기뻤다. 진심으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대신 이뤄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더욱 너만은 이 정미소에 묶어두고 싶지 않았다. 내가 서울로 떠나던 날 나는 서운했던 게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내 아들만큼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재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평생 자신을 짓누르던 부끄러움의 정체가 실은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의 증거였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붙잡았다. 굳은 살 박인 그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한참을 그렇게 손을 맞잡고 있던 두 사람 사이로 지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님,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그림을 그려보시는 건 어떠세요?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국화는 그 말에 허어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이 나이에 무슨 손이 다 굳어서 예전 같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스케치북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민재는 아버지의 그 눈빛에서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 하나를 발견한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레 스케치북을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원동리의 옛 풍경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미소 마당의 오래된 느티나무, 논두렁을 따라 걷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젊은 시절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의 옆모습까지. 이거 어머니세요? 국화는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와 처음 만났을 때 그린 거다. 정미소 앞을 지나던 그 일을 몰래 그렸지. 나중에 이 그림을 보여줬더니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한참을 웃더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국환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민재는 그 미소를 보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삶의 한 조각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정미소 주인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한 사람의 화가 지망생으로서 존재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민재는 문득 그 스케치북 속 그림들이 단순한 옛 추억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놓지 못한 어떤 그리움의 흔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국화는 스케치북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마저 꺼냈다. 사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몇 번이고 다시 붓을 잡아볼까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화판 앞에 앉으면 손이 떨려서 선 하나를 제대로 긋지 못하겠더구나. 그래서 그냥 접어두었다. 이 상자와 함께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홀로 이 정미소를 지키며 견뎌왔을 외로움의 무게를 실감했다. 어머니를 여의고 아들은 멀리 떠나 있고 오직 낡은 건물과 오래된 기억만이 그의 곁을 지켰을 그 세월을.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아버지를 혼자 두었네요. 국화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괜찮다. 너는 내 삶을 산 것뿐이다. 다만 이제라도 이렇게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구나. 방 안에는 늦은 밤의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스케치북 속 그림들을 함께 들여다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오랫동안 서로에게 닿지 못했던 두 부자의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국화는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조심스레 민재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라. 나는 이제 이걸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구나. 대신 내가 언젠가 이 그림들을 보면서 이 늙은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기억해주면 좋겠다. 민재는 그 스케치북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낡은 종이의 질감이 그 어떤 말보다 무겁고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민재는 서울의 작업실에서 쓰던 작은 이젤 하나를 챙겨 원동리로 내려왔다. 그는 아버지의 손에 오랜만에 붓을 쥐어주며 조심스레 권했다. 아버지, 잘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손 가는 대로 한번 그어보세요. 국화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붓을 들었다. 화판 위에 처음 그은 선은 삐뚤빼뚤하고 서툴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설렘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지혜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두었다. 훗날 이 사진은 정미소 역사관 한쪽 벽에 걸려 방문객들에게 또 하나의 잔잔한 이야기를 전하게 될 터였다. 국화는 며칠에 걸쳐 조금씩 화판 앞에 앉는 시간을 늘려갔고 마침내 완성한 첫 작품은 다름 아닌 정미소 마당의 풍경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눈을 떴다. 밤새 아버지의 이야기를 곱씹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이었다. 그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 정미소 건물을 다시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낡고 허물어져가는 건물로만 보이던 그 공간이 오늘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국환이 뒤따라 나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마당에 서서 아침 안개가 거쳐가는 정미소 지붕을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20살 때 서울 가는 버스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앉아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국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기억한다. 창밖으로 손 흔드는 나를 너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지. 그때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이 마을을, 이 정미소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를 벗어난다는 사실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아버지 직업을 물으면 늘 얼버무렸던 거, 참관 수업 때 아버지 옷에 겨 가루 묻은 거 보고 얼굴이 빨개졌던 거, 그 모든 순간이 부끄러웠어요. 아버지가 부끄러웠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가슴 깊이 눌러두었던 고백이 마침내 터져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오셨는지, 할아버지가 어떤 신념으로 이 정미소를 세우셨는지, 아버지가 무슨 꿈을 포기하셨는지, 저는 그저 제 부끄러움에만 갇혀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은 한 번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어요. 국화는 아들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다. 그 나이 땐 다 그런 거다. 나도 내 나이 때는 내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사람은 자기가 겪어봐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아는 법이야. 하지만 저는 너무 늦었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제대로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고, 아버지 혼자 이 자리를 지키는 동안 저는 연락 한번 제대로 안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정미소가 헐린다니까 부랴부랴 내려와서는 그것도 빨리 정리하고 보상금이나 받자고. 저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민재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20살 이후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었다. 국화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끌어안았다. 굳은 살 박인 그 손이 민재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괜찮다, 민재야.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아주었으니 됐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마당에 서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오랜 세월 쌓여온 오해와 거리가 그 짧은 순간 눈물과 함께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한참 후 민재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미소, 정말 이대로 헐려도 괜찮으세요? 국화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아들에게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싶다. 할아버지가 세우고 내가 평생을 바친 이 자리를 그냥 이대로 도로에 파묻히게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미 시청에서는 공사를 결정했고 나 같은 늙은이 하나가 반대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민재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고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정미소를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조급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이 자리를 지켜낼 방법을 찾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엔 제가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들은 국환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그는 오랫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이냐? 회사 일도 있고 서울에도 내 삶이 있는데 이런 낡은 건물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건 그냥 낡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념이 담긴 곳이고 아버지의 인생이 통째로 들어있는 곳이에요. 제가 가구를 만들면서 늘 생각했던 게 있어요. 좋은 물건은 오래된 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낡았다고 무조건 새 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결을 살려서 다시 쓸모 있게 만드는 것. 저는 이 정미소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화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나도 용기가 나는구나. 그럼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느냐. 민재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우선 이 도로 확장 계획이 정말 다른 대안이 없는 건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씨 할머니 말씀처럼 이 마을에 정미소의 역사를 아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몰라요. 그분들을 모아서 이 자리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을의 역사라는 걸 함께 알려나가는 것부터 시작해봐요. 국화는 아들의 제안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랫동안 홀로 짊어져온 무게를 이제는 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아침 햇살 아래에서 처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지혜와 함께 아침상을 마주했다. 밥을 뜨며 지혜가 조심스레 의견을 보탰다. 제가 회사에서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몇 번 진행해 본 적이 있어요. 지자체 지원 사업 중에 근대 유산이나 마을, 역사 자원을 활용한 재생 사업이 있거든요.
정미소가 그런 사업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 도로 노선을 일부 변경하거나 건물을 이전 보존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재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화는 며느리의 제안을 들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나는 처음 듣는구나. 그래, 한번 알아보자꾸나. 이 나이에도 배울 게 참 많다. 세 사람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곧바로 역할을 나누기로 했다. 민재는 관련 지자체 지원 사업과 문화유산 보존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고, 지혜는 예전 직장 인맥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다. 국화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 정미소에 얽힌 예시야기와 증언을 모으기로 했다.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자 정미소 마당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철거를 앞둔 낡은 건물이 아니라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하나의 터전처럼 그날 오후 민재는 오랜만에 서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당분간 재택과 원격 업무를 병행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다행히 회사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마당에 나가 낡은 정미 기계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기계의 녹슨 표면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그는 이 기계가 앞으로 어떻게 다시 쓰일 수 있을지 이런저런 궁리를 시작했다. 가구 디자이너로서의 그의 안목이 이제 정미소를 살리는 일에도 조금씩 쓰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상을 차렸다. 지혜가 서울에서 가져온 재료로 오랜만에 정갈한 밥상을 준비했고, 국화는 텃밭에서 캐온 나무를 손질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방 안에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공기가 흘렀다. 어색한 침묵 대신 소소한 농담과 웃음소리가 오갔다. 민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오랫동안 그리워했으면서도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던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일주일 동안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민재는 인근 지자체들의 근대 유산 보존 사례를 조사하며 정미소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건물들이 실제로 리모델링을 거쳐 마을 문화공간으로 되살아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혜는 예전 회사 동료를 통해 도시재생 전문가를 소개받아 도로, 노선의 일부 변경 가능성과 건물 이전 보존에 관한 자문을 얻었다. 국화는 매일 같이 마을을 돌며 오래된 이웃들을 만났다. 그 과정에서 국화는 뜻밖의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가 만난 노인들 대부분이 젊은 시절 정미소에서 받았던 크고 작은 도움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흉년의 방아싹을 탕감받았던 이야기, 화재로 살림이 어려워졌을 때 몰래 놓여있던 쌀가마니 이야기, 심지어는 정미소 마당에서 혼례를 치렀다는 부부의 이야기까지 있었다. 국화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리고 자신의 발자취를 새삼 되짚어 보았다. 박씨 할머니도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예시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그때 얘기 안 해준 건 네가 그 무게를 감당 못할까봐 그런 거였어. 그 정미소가 이 마을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네가 직접 느껴야 진짜 백이 아니겠니.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할머니의 배려에 깊이 감사했다.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자신을 진짜 진실 앞으로 이끌어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흘째 되던 날, 국환과 민재는 마을회관에서 작은 모임을 열기로 했다. 정미소의 역사를 아는 이웃들과 도로 확장 계획에 우려를 가진 주민들을 초대한 자리였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부터 그 자녀 세대로 보이는 중년의 얼굴들까지 20명 남짓이 회관을 가득 채웠다. 국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정미소를 살릴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저 혼자만의 욕심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제 아버지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와 함께 지켜온 자리이고 그 세월 속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어 민재가 조사해온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정미소를 완전히 철거하는 대신 건물의 일부를 보존하며 도로 설계를 일부 변경한 인근 지역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리고 정미소를 마을의 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해 지원을 받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발표가 끝나자 회관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저 정미소 마당에서 국수를 삶아 잔치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 그런 곳이 그냥 사라진다니. 나도 마음이 안 좋았어. 우리 아버지가 저 정미소 덕에 흉년을 넘겼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이참에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의미 있겠구먼.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고 말했다. 저는 사실 도로가 빨리 뚫리길 바랐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서명 운동 같은 게 있다면 동참하고 싶습니다. 회관 안의 분위기는 점차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모두가 완전한 해결책을 확신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정미소의 이야기를 그냥 묻어버리지는 말자는 마음만큼은 뚜렷하게 모이고 있었다. 국화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평생 홀로 짊어져 왔다고 생각했던 그 무게를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다. 모임이 끝난 후 주민 몇 명이 자발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시청에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지역 언론에도 사연을 알려보자는 계획이 세워졌다. 민재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평생 부끄러워했던 그 낡은 건물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부끄러움의 자리에 어느새 자부심이라는 낯선 감정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국화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민재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물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몰랐다. 평생 이 정미소 일을 하면서 늘 혼자라고 생각했거든. 마을 사람들이야 물론 고마운 손님들이었지만 정미소를 지키는 무게는 오롯이 내 몫이라고만 여겼지. 그런데 오늘 보니 나 혼자가 아니었더구나.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이 자리를 마음에 품고 있었어.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오늘 회관에서 느낀 감정을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았다. 낡은 건물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삶을 이어주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그날 밤, 지혜는 낮 동안 자문받은 도시재생 전문가의 조언을 정리해 국환과 민재에게 설명했다. 전문가분 말씀으로는 이런 경우 지자체에 정식으로 보존 요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마을 주민들의 서명과 증언을 함께 첨부하면 검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세요.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서두르되 조급해하지는 말자고 하셨어요. 국화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두르되 조급해하지 말자. 아버지도 늘 그렇게 사셨던 것 같구나. 성급하게 일을 그르치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저울을 놓는 마음과 다르지 않겠지. 세 사람은 그날 밤늦도록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밖으로는 가을 풀벌레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방 안에는 오랜만에 온기 가득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대책위원회는 첫 번째 성과를 만들어냈다. 마을 주민 1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의견서를 시청에 정식으로 제출한 것이었다.
의견서에는 정미소가 지나온 세월과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상세히 담겨 있었고, 도로 노선의 일부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함께 첨부되었다. 지역 신문사에서도 이 사연에 관심을 보이며 취재를 요청해왔다. 민재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이 정미소를 바라봐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라 한 시대와 한 마을 공동체의 살아있는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지켜내는 일에 이제 그도 온전히 한 사람의 몫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시청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국환과 민재는 매일 저녁 마당에 나와 나란히 앉아 별을 세었다. 그것은 오래전 어린 민재가 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잠들곤 했던 그 여름밤의 평상 위 풍경과 꼭 닮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신문에 정미소의 사연이 짧게나마 실렸다. 기사는 흉년 속에 세워진 정미소의 역사와 3대에 걸쳐 이어진 가족의 화해를 담담하게 소개했다. 기사가 나간 뒤 뜻밖에도 인근 지역에 사는 옛 고객들의 연락이 이어졌다. 이제는 도시에 나가 사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일부러 정미소를 찾아오는 경우도 생겼다. 그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마당을 둘러보며 자신의 부모 세대가 이곳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 했다. 국화는 그런 손님들을 맞이할 때마다 예전처럼 허리를 낮게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다만 이제 그 인사에는 부끄러움이나 체념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정직하게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잔잔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 역시 그런 아버지 곁에서 방문객들에게 직접 정미소의 역사를 설명하는 역할을 자청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2달 후 시청으로부터 공문이 도착했다. 국화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도로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정미소 건물의 본체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조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마당 일부와 부속 창고는 도로 부지에 편입될 예정이라 완전한 원형 보존은 아니었다. 대신 정미소 본체는 마을의 근대 생활유산으로 등록되어 향후 소규모 지원금을 받아 보수하고 마을 역사관 겸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화는 공문을 읽고 또 읽으며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정미소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남지는 못할 것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세우고 자신이 지켜온 그 자리는 도로 아래에 완전히 파묻히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다. 민재야, 지혜야, 이리 와보아라. 두 사람이 마당으로 달려나오자 국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공문의 내용을 전했다. 지혜는 두 손을 모으며 기뻐했고 민재는 아버지를 와락 끌어안았다. 해냈어요.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국화는 아들의 품 안에서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무게를 마침내 내려놓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정미소 본체는 마을 사람들의 손길과 지원금으로 새롭게 단장되었다. 낡은 기계들은 조심스레 정비되어 전시물로 남았고 벽 한쪽에는 할아버지 만석의 일기장에서 발췌한 문장들이 정갈한 글씨로 새겨졌다. 나는 그저 저울을 정직하게 놓았을 뿐이다라는 구절이 입구 현판 아래 자리했다. 건물 한켠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국환이 젊은 시절 그린 스케치들과 만석의 손때 묻은 장부들이 나란히 걸렸다. 그리고 그 옆으로 민재가 손수 짠 나무 액자 안에 3대의 사진이 걸렸다. 젊은 만석과 어린 국환이 정미소 앞에서 웃고 있는 흑백 사진, 국환과 어린 민재가 나란히 선 사진,
그리고 이제 막 완공된 정미소 앞에서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새 사진이었다. 개관식 날 원동리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이 북적였다. 박씨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도 가장 먼저 도착해 자리를 지켰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만석이 그 양반이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꼬. 국화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개관식 인사말을 맡아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잠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본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정미소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의 놀림이 부끄러웠고 커서는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외면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는 흉년 속에서도 저울을 정직하게 놓으셨고 아버지는 자신의 꿈을 접으면서까지 그 저울을 지켜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저울을 이어받으려 합니다. 다만 쌀을 다는 저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정직하게 재는 저울로서요. 그의 말이 끝나자 마당 가득 따뜻한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다. 국화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20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스에 올랐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 자리에서 3대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개관식이 끝난 후 박씨 할머니는 국환과 민재를 따로 불러 낡은 손수건에 쌓인 작은 물건 하나를 건넸다. 펼쳐보니 손바닥만한 나무 조각상이었다. 투박하지만 정성스레 깎은 그것은 방앗간 저울을 형상화한 조각이었다. 이거 네 할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요. 우리 집이 그의 흉년에 젤로 힘들었을 때 방앗상 안 받겠다고 하면서 이걸 손수 깎아주셨지. 이 저울처럼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다 괜찮아진다고 하시면서 나는 이걸 60년 넘게 품고 살았는디 이제는 니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구먼. 국화는 그 조각상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 역시 그 낡은 나무 조각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날 그 조각상은 정미소 역사관의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만석의 일기장과 나란히 놓이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는 그 조각상을 사진으로 찍어 남기며 문득 이런 말을 했다. 이 조각상 하나에도 이렇게 큰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채 사라져가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이번에 정미소를 지켜낸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오래 남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민재는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낡은 것을 무조건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그것은 가구를 만드는 그의 일에도 앞으로 살아갈 그의 삶의 태도에도 깊이 뿌리내릴 깨달음이었다. 그날 저녁 국환과 민재는 다시 정미소 마당의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하늘에는 오랜만에 맑은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다. 국환이 나직이 말했다. 이제야 내 할아버지한테 면목이 좀 서는 것 같구나. 민재는 아버지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대답했다. 저도요, 아버지.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다. 마당 한쪽에 놓인 낡은 저울 위로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 저울은 더 이상 쌀을 재지 않았지만 3대에 걸쳐 이어온 정직과 사랑의 무게만큼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킬 것이었다. 이듬해 봄, 민재는 서울의 작업실을 정리하고 원동리와 서울을 오가며 일하기로 했다. 지혜도 그 결정을 흔쾌히 지지했다. 그는 정미소 역사관 한쪽에 작은 목공방을 마련해
낡은 쌀가마니와 정미소 자재를 활용한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가 만든 첫 번째 작품은 할아버지가 쓰던 나무 저울의 형태를 본뜬 작은 책장이었다. 그 책장에는 만석의 일기장 원본이 소중히 보관되었다. 정미소 역사관은 입소문을 타고 인근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장소로도 자주 찾아졌다. 아이들은 국환의 설명을 들으며 옛 방앗간의 원리를 신기해했고, 국환은 그럴 때마다 지치지 않고 3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은 한 아이가 이렇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 정미소는 왜 안 없어졌어요? 국환은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웃음 지었다. 어떤 것들은 오래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없애면 안 되는 거란다.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말이지. 그 대답을 옆에서 듣던 민재는 문득 20살의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그 냄새가 이제는 더없이 그리운 향기로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미소 마당의 느티나무 잎사귀 사이로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3대에 걸쳐 이어져 온 쌀가마니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계절 속에서 또 다른 세대의 이야기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몇 해가 더 흐른 뒤 국화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정미소 마당을 쓸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재의 아이, 그러니까 국환의 손주가 자라 마당을 아장아장 뛰어다니고 있었다. 국환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다시 그 아버지에게서 들었을 법한 이야기들을 나직이 들려주곤 했다. 낡은 저울과 흉년의 봄과 붓을 놓았던 어느 겨울과 20살 청년이 뒤돌아보지 않았던 버스 창밖 풍경까지 그 모든 이야기는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라 대를 이어 전해질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어 있었다. 정미소 마당의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계절을 지켜보고 있었다. 봄이면 새순을 틔우고 여름이면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가을이면 노랗게 물들었다가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로 눈을 맞았다. 그 나무 아래에서 3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